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춥죠. 눈도 오고. 추우면 추울수록 더 열심히 민법을 하면 됩니다. 네. 후끈해지죠. 그죠? 민법 공부하다 보면 열이 그냥 온몸에서. 네. 그래서 천연, 네. 히터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우리 대리하다가 조금 이제 그만뒀죠. 103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자, 두 번째 지난주 했던 거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이 뭐냐 이걸 보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법률의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이 네 가지가 있다.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죠? 그 중에 특히 확정성,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가능성, 가능성,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강행규정, 임의규정 구별해야 되고 임의규정 하나 외워야 되죠.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 그리고 강행규정을 또다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누고요. 단속규정은 위반하더라도 처벌만 될 뿐 무효가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 공인중개사의 직접 거래 행위 금지 규정. 이런 것들이 단속 규정이고 그걸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다. 자, 사회적 타당성과 관해서는 반사회 질서 행위하고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죠. 반사회 질서 행위 인 거 아닌 거 꼭 구별하자 그랬죠. 특히 아닌 거,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범죄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따위로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계약서의 대금보다 줄여서 기재하는 약정, 이런 것들 다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니다. 그 세 가지는 꼭 기억해달라. 일단 기본 과정에서. 그 다음에 부동산 이중매매 원칙, 강매매는 유효하고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 다만 예외,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 행위가 있으면 제2매매는 무효가 되고, 자, 무효가 되었을 때 두 가지는 꼭 기억하자.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전득자나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 하고, 제2매수인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제2매수인이 직접 안 되고 매도인을 대신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동기불법, 원칙적으로 반사회 질서가 아니다. 다만 그 불법한 동기가, 즉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에 그걸 상대방한테 표시하거나 알려진 경우, 이때는 반사회 질서가 된다. 마지막으로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되었을 때 효과가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라는 거 기억해야 되죠.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다음 불공정한 행위, 폭리 행위를 말한다. 요건이 뭐냐?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요거 행위 당시 사회통념상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해라. 그 다음에 피해자의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 셋 중에 하나면 충분하다. 궁박은 정신적 궁박을 포함한다. 무경험은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대리와 관해서 하나 볼 거예요. 궁박은 본인 기준,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다. 폭리자에게 폭리 의사가 있어야 된다. 피해자의 궁박 등을 알면서도 그걸 이용하려는 의사까지 있어야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한다. 불공정한 행위 적용과 관련해서는 증여나 기부와 같은 무상행위나 경매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한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 정도. 기본 과정에서 알아둘 것들이에요.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해서는 특히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때 어디에 기준을 삼을 것이냐 원칙 표시. 그걸 규범적 해석 그랬죠. 예외 자연적 해석. 양당사자 의사가 합치한 경우에는 설령 표시를 잘못하더라도 합치한 대로 계약이 성립한다. 그걸 오표시 무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필수 구성 요소인 의사표시 요건이 있었죠.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불일치와 관련해서 두 가지 비진이 허위 표시가 있었죠. 비진이는 거짓 사직서 제출. 원칙 표시한 대로 유효하되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가 된다. 진의의 뜻,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이런 것들이 비진에서 기억나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첫 번째 했던 거고요. 두 번째, 허위 표시부터 있죠.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즉 상대방과 합의한 비진이 무효라 그랬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랬으며 가장매매 기억하자 그랬죠.
가장매매 언제나 무효 반사의 질성이 아니다. 가장매도인은 가장매수인에게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다. 가장매도인의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통해서 취소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갔다. 그 제3자 선이 이기만 하면 충분하다. 과실유무로 묻지 않는다. 선의는 추정된다.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죠? 가장매매와 구별해줄 가장행위, 은닉행위. 증여를 하면서 증여를 은닉하고 매매로 가장했다. 매매는 무효, 증여는 유효, 등기도 유효.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마지막으로 108조 2항의 제3자 아닌 놈들. 지난주에 봤죠? 당사자의 상속인하고 채권 가장량도의 채무자. 그 두 놈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죠? 자, 세 번째가 착오죠.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모르고 있는 거. 표시상 착오, 내용상 착오가 기본이면서 동기의 착오 조심하자.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다. 다만 그 동기가 상대방한테 표시돼서 알려진 경우하고 표시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에서 유발된 경우하고 이럴 땐 착오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되면 그 의사표시는 원칙 유효화돼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요건. 중요 부분의 착오일 것,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것, 자실이 없을 것.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닌 것, 시가착오, 면적착오, 소유자 착오.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취소 못하는 거. 공장 짓고자 땅 사는 자가 확인하지 않은 경우. 개인적으로 임야를 거래하면서 임야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할 수 없다. 만약에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두 가지 기억하자. 취소함으로써 상대방의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없다는 거 하고 착오 취소권 배제 특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정도. 그게 착오에서 했던 거죠. 사기 강박.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기망이나 강박에 의해서 착오 또는 공포심이 생겨서 의사표시한 경우.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했죠. 요건. 기망이나 강박에 의한 착오 또는 공포심의 발생. 착오 또는 공포심에 의한 의사표시. 인과관계와 이단의 고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위법성이죠. 자, 여기서 기망의 위법성과 관해서는 첫째, 시가를 속인 거 위법하지 않다. 단순 허위 과장광고, 상가분양시 수입 보장광고 위법하지 않다. 반면에 공동묘지 조성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한 거 위법하죠? 대형 백화점 변칙 세일 위법하다. 강박.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위법하지 않다. 그러나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이나 수단이 부적당하면 위법하다. 또 하나,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다. 의사결정의 자가 박탈된다. 그러면 무효가 된다. 그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성립했다. 유효하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와 관련해서 110조 1항과 2항. 1항.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즉 악의 알 수 있었을 때 과실이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취소를 못한다. 그런데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 강박이 있었어요. 이때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똑같은 놈 동일시할 수 있는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대방 본인의 선의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수적인 거 두 개. 사기 강박을 당한 자는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이때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고요. 착오와는 달리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 그리고 의사표시록 발생 관련된 111조 1항과 2항.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2항 발신 후 사정 변경이라고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일반적 유효권이죠. 특별 유효권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대리 형태. 첫째, 대리와 관련해서 기초 부분에서는 사자와 구별하자. 의사를 누가 결정하는가? 대리는 대리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다.
따라서 대리는 의사 능력이 필요하지만 사자는 의사 능력이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리고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해서 타인을 통한 계약이 유효하려면 두 가지 특별 요건이 필요하다. 대리는 대리권이 있을 것. 두 번째 대리는 대리 행위를 할 것. 그중에 대리권 6개가 있었죠. 목차가 의, 발생원인, 범위, 제한, 남용, 소멸사유. 그중에 발생원인과 관해서 임의대리권 발생원인 수권행위, 단독행위다, 분류식행위다, 계약인 원인관계와 구별하자. 범위, 그중에 임의대리권의 범위, 능동대리권의 범위 속에 수령대리권이 포함된다. 계약체결대리권 속에 계약체결 및 대금 수령권한까지 포함된다. 연기권한은 없다. 반면에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 속에는 연기권한까지 있다. 118조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관리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못한다. 두 번째 관리행위 중에서 보존행위는 무제한 할 수 있고 이용계량행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여기서 할 수 없는 이용계량행위 하나 꼭 기억해달라. 본인의 예금을 찾아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거나 사채로 빌려주는 행위 할 수 없다. 이랬죠. 그죠? 제한 124조 자기약 쌍방들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본인이 허락한 경우, 돈 갚는 것 채무이행, 그래서 차주가 사채 알선업자에게 한 변제는 유효하다. 이게 아니라면 무효다. 무권대리로 무효가 된다. 119조 대리인이 2명 이상 있다. 원칙 각자 대리, 예외 공동대리, 위반하면 무권대리로 무효가 된다. 5번째 대리권의 남용. 대리인이 돈을 받아서 횡령했다. 배임적 대리행위.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107조 1항 단서를 유추하여 본인에게 무효가 된다. 이런 걸 대리권 남용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대리권 소멸사유 조문 2개 암기하자. 127조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사유 본사 대사성파. 128조 임의대리의 특이한 소멸사유 원인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그죠? 여기 대리권. 그 다음에 이제 대리 행위를 했지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 그죠? 본인의 이름으로 하라. 위임장 제시 등 같은 것들이 현명이 될 수 있다. 만약에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기 행위로 본다. 그죠? 대리행위 방식.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저 115조 예외가 있었죠. 대리인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리행위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다시 대리행위가 된다. 그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리행위에서 두 번째가 이제 방식을 했고요. 두 번째가 대리행위의 하자라고 해서 103페이지가 있습니다. 대리행위 하자. 자, 이 대리행위 하자는 이런 거죠.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을이 병과 A 토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 앞불사 이 매매 계약이 우리가 앞에서 쭉 봤던 법률행위 일반적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예컨대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그걸 갖추지 못한 경우 요 경우에도 무슨 착오나 사기 강박 있을 수 있죠. 강행규정 위반할 수 있죠. 그런 걸 대리행위 하자라 한다. 즉 대리행위가 법률행위의 일반적 유효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를 대리행위 하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예를 들어 쉽게 사기 강박을 생각해 보자. 지난주에 사기 강박을 당한 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걸 대리로 끌고 오면 누가 사기 강박을 당해야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갑이 사기 강박을 당해야 갑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건지
을이 사기강박을 당해야 갑이 취소할 수 있는 건지. 자, 취소권은 갑에게 귀속이 돼요. 그죠? 대리행의 모든 결과는 본인 갑에게 귀속이 된다 그랬으니까 저 대리행위가 만약에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취소권은 갑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누가 사기강박을 당해야 갑에게 취소권이 생기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걸 대리행의 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깔끔해요. 우리 민법은 116조 1항에서 대리인 표준이래. 대리인 표준. 얘를 기준으로 해라. 그럼 이런 뜻이죠. 사기강박도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당해야 갑에게 취소권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본인이 아무리 사기강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는 취소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확장을 해볼까요? 차고 생각해볼까요? 차고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모르는 거라 그랬죠. 대리에서는 누가? 을이. 을을 기준으로. 을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을이 그걸 몰라. 그럼 차고. 이때 취소권은 누구한테 생기고? 갑에게 생기고. 예? 그게 차고란 말이죠. 그럼 이중매매 생각해 볼까요? 이중매매는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하면 무효가 된다 그랬죠. 자, 갑이 을에게 땅을 사오라고 시켰어. 땅을 사오라고.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했는데 앞불사 그 땅은 이미 팔린 상태야. 이게 제2매매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봤죠? 제2매매 계약이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되려면 매도인의 배임 행위와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대리의 경우에는 대리를 기준하라 말이죠. 그 말은 얘가 적극가담이에요. 얘가. 대리인이 적극가담을 해야 그 대리인에 의한 제2매매는 반사회 질서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판례도 대리인이 적극가담을 했다면 얘가 적극가담을 했다면 설령 본인이 적극가담을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 대리인에 의한 제2매매는 반사회 질서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리행위가 유효냐 무효냐, 물론 대리권 대리행위는 당연히 갖추는 거고요. 그 전에 일반적 유효권을 갖췄느냐 여부는 누굴 표준? 대리인 표준. 원칙이다. 그런데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겠죠. 누굴 표준으로 하는 거? 본인.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116조 2항인데요. 요거는요. 기본 과정에서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읽지도 마세요. 눈길도 주지 마. 봤다가는 괜히 머리 빙빙 돕니다. 이해해보겠다고 막 읽는 분들 계시는데 100번을 읽어도 이해 안 됩니다. 아, 물론 외워는 집니다. 그러면 땡큐죠. 이건 나중에 합니다. 자, 하나 더. 요소수가 딱 떨어진 디젤 화물차 운전기사 갑이 요소수를 사기 위하여 을에게 돈을 주고 사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10,000원짜리를 20만 원 주고 사왔네. 폭리를 당했죠. 피해자의 대리인이죠. 그런데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는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해야 되죠. 그죠? 근데 직접 안 했지. 누가 했어? 그럼 누가 공박, 경솔, 무경험해야 돼? 대리인이. 그죠?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라니까. 그런데 우리 법원이 공박 여부는 본인 기준 판단해라. 공박했는지 여부만은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라. 본인. 경솔, 무경험은 다시 대리인 기준 이렇게. 요거.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하나 더 있다. 피해자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한 계약이 폭리행위인 경우에, 불공정한 행위인 경우에 공박만은 본인 기준 판단.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대리행 하자죠. 그래서 103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리행위 하자라고 되어 있고 110조 1항 기억합니다. 밑에 원칙에 동그라미 1, 2 읽으시면 됩니다. 1, 2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참고 1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라고 되어 있죠. 자, 대리인이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고요. 본인이 제2매수인입니다. 그런데
매매 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이란 말이 있어요. 그죠? 이 매매 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이 뭐냐? 이미 팔렸다는 사정. 그 사고자 하는 땅이 이미 팔렸다는 사정을 대리인이 잘 알고 적극 가담했죠.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단 말이지, 얘가. 그러니까 판례가 뭐라 그래요? 대리인 표준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적극 가담 여부도 대리인 기준으로 하면 되니까.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으니 설령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반사회 질서가 된단 말이죠. 그죠? 자, 반사회 질서가 된다 그러면 될 거를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장애 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사중 부정화가 써 있죠. 그죠? 그럼 뒤에 거 싹 지우면 돼요. 사회 질서에 반한다. 이거예요. 그거를 뒤에 덕지덕지 더 붙인 거예요. 대법원 판례가. 거지같죠. 그죠? 차고도 마찬가지다. 아까 차고는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라? 대리인. 대리인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대리인이 그걸 몰라야 차고다. 그죠? 그러니까 2번. 차고도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라. 됐죠? 그 다음에 예외는 읽지 마시고 예외에서 어디로 가서 체크해야 되냐 하면요. 표시를 해야 돼요. 나와라. 51페이지. 51페이지 가면 표시가 아마 돼 있을 거예요. 맨 위 표 밑에 니은. 표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까먹었죠? 안 까먹었어요? 네, 다행입니다. 공방은 본인 기준, 경설 모경은 대리인 기준.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자. 대리하고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우리 104페이지에 보면 대리권 남용이 나왔는데 이건 했죠? 대리인이 돈을 받아가지고 본인한테 갖다 주지 않고 횡령을 한 경우 거기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랬죠. 원칙 본인에게 유효하죠. 하지만 오른쪽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양가로 이해 동그라미 2번 107조 1항 단서를 유충해서 본인에게 뭐 이거 했고요. 자, 세 번째가 대리행위에서 우리 법률행위의 일반적 유효권 중에 하나가 또 뭐였죠?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그랬죠. 그런데 대리는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대리인이 하죠. 그러니까 대리인의 능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사자 본인은 능력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본인의 능력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대리인의 능력이 뭐냐에 문제가 생기고 당연히 대리인은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죠. 이거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죠. 자, 문제가 행위 능력인데요. 117조가 있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의 뭘 위하지 않는다. 이 의미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갑이요. 땅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미성년 을에게 했어요. 중3, 만 15세. 왜냐? 얘가 중개사 자격증을 땄거든. 자, 만 15세가 최연소고요. 이 학원에서 나왔었죠. 예전에 여기서 만 15세 중3 이렇게. 여기서는 우리는 미성년자 아니니까 얼마든지 붙을 수 있죠. 최고력은 몇 살이라 그랬죠, 얘가? 82세. 최고력. 제일 놀라운 게요. 베트남에서 귀하신 분이 2년 만에 붙었어요. 베트남인데 귀하해갖고 2년 만에 붙었어요. 우리가 그분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맨날 인상 쓰지 마시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맨날 인상만 써. 학원 가서 강의하기가 괴로워. 제가. 초반에 너무 인상대로 많이 쓰셔가지고. 자, 미성년 을한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을이 병과 A 토지를 매매를 했는데 원래 미성년자가 계약 등을 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동의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을이 자기 땅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남의 땅을 대신 팔아주는 거니까
을의 부모 동의 안 받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거예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가 자기 자신의 계약을 할 때는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이건 갑을 위하여 갑소의 땅을 팔아주는 거에 불과하고 을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의무도 책임도 없으니까 이건 굳이 을의 부모를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계약을. 그죠? 근데 이건 동의가 필요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117조의 뜻이에요. 딱 그 정도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105페이지에 117조가 있고 양가로 1, 양가로 2. 그죠? 그 두 가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대리의 특별한 요요건 두 가지예요. 지난주부터 봤던 대리권과 대리행위. 그러면 대리인에게 정상적인 대리권이 있고 정상적인 대리행위를 했으면 권리와 의무는 누구한테 귀속이 돼요? 갑에게 귀속된다 그랬죠. 그래서 106페이지에 보면 제4절 대리의 효과 양가로 1번 본인에게 직접 귀속이 된다 말이죠. 그죠? 모든 효과가 다 귀속이 되는 거야. 따라서 대리행위에 만약에 하자가 있어서 취소권이 생겼다.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다. 원상회복을 해야 될 일이 생겼다.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다 누구한테 귀속된다? 본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게 양가로 1에 동그라미 1, 2 이렇게 되겠죠. 요 정도 보는 거예요. 요 정도. 이게 대리의 삼면관계에서 딱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독특한 건 두 개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대리라는 놈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복대리. 일단 복대리는 개념과 특징을 정확하게 숙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뜻을 생각해 봅니다.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숙권행위죠. 그죠? 그런데 을이 또다시 병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병이 갑수의 땅을 팝니다. 이때 병 누구 부탁을 받았어요? 을의 부탁을 받았죠. 갑이 아니라 그죠? 대리인이 선임했습니다. 근데 누구 땅을 팔았어요? 갑이죠. 계약의 권리 의무는 갑에게 귀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갑의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이걸 뭐라 한다? 복대리.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부인이 남편한테 두부 아무거나 사오라고 시켰어. 남편이 대리야. 근데 남편이 직접 가진 않고 아들놈한테 시켜. 네가 갔다 와 이 자식아. 이게 복대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의 부탁을 받은 본인의 대리인을 복대리라 하자요. 복대리라 하자. 개념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특히 본인의 대리인 잊지 마세요. 맨날 대리인의 대리인이라고 나와요. 자, 특징을 생각해 볼게요. 첫째, 여기 잠깐 보세요. 을이 병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이 행위. 대리행위다 아니다? 을의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지요. 갑은 을에게 뭘 부탁했어요? 팔아달라고. 그게 대리행위예요. 갑으로 부탁받은 행위를 하는 것, 그게 대리행위입니다. 그죠? 을이 병한테 다시 부탁하는 건 대리행위가? 아니죠. 이게 왜 대리행위야? 갑이 을에게 야, 다른 사람한테 네가 좀 가가지고 내 땅 팔아달라면 부탁 좀 해줄래? 이렇게 부탁했어요, 갑이? 아니잖아. 갑은 을에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부탁받은 행위, 그걸 하는 게 대리행위예요. 이게 대리행위예요. 따라서 갑이 병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건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수권행위예요.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아니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갑이 부탁해서 수권행위, 을이 다시 부탁해서 수권행위. 다만 이건 본인의 수권행위가 아니죠. 복임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의 수권행위예요. 을이 병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건 대리행위가 아니 갑원들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땅을 팔아주는 게 대리행위지. 이게 대리행위지 이게. 예?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지. 그건 뭐냐? 대리인의 수권행위란 말이죠. 따라서 이건 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을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야? 본인의 이름으로. 근데 이거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을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을 합니다. 자, 여기서 대리인 이름으로 서명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책임지겠다 이런 뜻이에요. 을이 병에게 부탁을 해요. 병이 야 갑이 나중에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떻게? 을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그런 의미입니다. 목대리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즉 대리인 자신의 책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다시 한번 잊지 마세요. 됐죠? 자, 두 번째. 을이 병을 선임하더라도 을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 소멸하지 않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을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을의 대리권도 그대로 있고 병의 대리권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병의 대리권은 을의 대리권에 종속합니다. 병의 대리권은 을의 대리권에 종속합니다. 당연하죠. 병의 대리권의 범위가 을의 대리권보다 크면 돼요? 안 돼요? 범위가? 안 되죠. 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의 대리권의 범위는 을의 대리권 범위와 같거나 작다. 이렇게. 또 이 상태에서 을이 만약에 죽어요. 대리인의 사망. 그럼 대리권 소멸하겠지. 그럼 병의 대리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종속한다. 자, 세 번째. 얘는요. 병의 행위로 갑에게 손해가 생기면 병은 책임 안 지죠. 대리행위를 했으니까. 근데 얘는 아까 뭐랬어요? 책임자 그랬죠. 그러니까 을은 책임을 안 지려면 병을 감독해야 돼. 감독권이 있어요. 요 을의 병에 대한 감독권, 감시 감독권의 근거가 대리권이에요. 그러니까 을은 병을 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얘 누구의 대리냐 그랬어요? 본인의 대리냐 그랬죠? 그러니까 병이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누굴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돼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지 을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큰일 납니다. 병은 을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헷갈려요. 지금 왜 웃어? 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하는데 내가 이걸 왜 공부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드시나? 그렇죠. 옛날에 고등학교 할 때 미적분 할 때 그런 생각 들었죠. 내가 도대체 계산기만 두드릴 줄 알면 되는데 이걸 왜 하나 그랬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거 왜 해? 시험 보려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라. 당연한 것 같은데 시험장 가면 겁나게 헷갈립니다. 이거. 다섯 번째, 예. 언제나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선임을 하든 임의 대리인이 선임을 하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이 생겼죠. 그러니까 언제나 임의 대리인 이렇게 됩니다.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 이런 것들이 복대리의 특징입니다. 기본서 체크해 드릴 거예요. 하나하나 이해,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대리인은 어떤 경우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그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대리인은 어떤 책임을 지는가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좀 전에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뭐라 했어요? 책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지는지 규정을 해놓은 거죠. 그 중에 120조와 121조는 임의대리고요. 122조는 법정대리인데요. 120조, 121조 임의대리.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그 법률행위 수권행위를 말하죠. 임의대리는요. 본인 승낙이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임의대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믿고 맡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함부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안 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원칙 복대리인 선임 못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다만 예외 두 가지 중에 하나 본인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그럼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선임을 했는데 요놈의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가 생겼어. 요놈은 책임 안 져. 대리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럼 요놈이 책임을 져. 무슨 책임이냐? 선임을 잘못했거나 감독을 잘못했을 때 발생한 손해. 이걸 선임 감독상 책임 또는 선임 감독상 과실 책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일 잘 못하는 놈을 선임을 했거나 감시 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서 본인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그럴 때만 책임집니다. 일 잘하는 놈을 선임했고 감독도 철저히 했어. 그런데도 손해가 생겼어. 이때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선임 감독상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법정 대리인은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그 책임으로라는 말은 무조건 책임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무조건 선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아무 이유 없이도 무제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요. 다만 책임을 무조건 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대리인 선임에 자유를 주는 대신에 책임을 가중시킨답니다. 법정 대리인.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시켜주는 경우가 있다.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시켜주는 경우. 자, 먼저 임의대리. 조금 이상한 본인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이 만약에 갑이에요. 여러분이 을에게 일을 맡겼는데요. 을이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야, 내가 좀 사정이 생겼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면 안 되겠냐? 못하겠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일을 맡겼는데 을이 여러분한테 찾아왔고 내가 좀 사정이 생겼는데 네가 나한테 부탁한 걸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면 안 되겠냐라고 물어봐요. 즉 승낙을 구해 여러분의.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라. 너 사정 생겼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직접 부탁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자, 1번. 네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도 돼 라고 할까요? 아니면 너 하지 마. 바쁘면 사정 생겼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다시 부탁할게. 2번. 몇 번이라고 그럴까요? 아, 모르는 사람한테 부탁해도 되게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 지금, 요거 이해하려면요. 그거 상식적인 걸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얘한테 중요한 걸 맡겼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맡기겠대. 모르는 사람한테.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그러겠어? 안 하겠죠. 너 하지 마. 내가 다시 부탁.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자식은 비정상이라니까. 그래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라 그러면서 지명을 해 지가.
얘를 선임하라고. 아, 지가 병한테 부탁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아, 지가 병한테 직접 부탁하면 되지. 은한테, 야, 쟤를 선임해. 대리인이 본인이 지명한 자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는 예?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좀 이상한 갑이야. 아, 지가 병을 지명할 거라면 지가 선임하면 되지. 지명만 해. 쟤를 선임해라. 이렇게. 그래서 누가 선임을 해? 요런 경우. 자, 얘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갑은? 지가 직접 선임하면 그냥 대리인이죠. 그죠? 얘의 행위로 손해가 생기면 아무런 책임을 못 묻죠. 지명만 해요. 선임을 해. 얘가 행위로 손해가 생겨서 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 한단 말이죠. 법을 아는 놈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쨌든 본인이 지명만 하고 대리인이 선임. 그러니까 얘도 복대리죠. 요 경우에는 을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요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병이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게을러 터진 사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갑에게 통지를 안 했거나 해임을 안 했어. 요때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때만.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면서도 통지 또는 해임을 태만한 때 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놨습니다. 대리인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경우가 생긴다. 반면에 법정 대리 얘는요. 얘도 부득이하게 대복대리 선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법정 대리인은 아무 이유 없이도 선임할 수 있는데 단 법정 대리인도 병원에 입원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선임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임의 대리하고 똑같다.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서민이나 감독을 잘못했을 때만 책임져라 라고 책임을 감경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20조부터 122조까지 조문이 굉장히 잘 나와요. 조문을 이렇게 쭉 읽고 세팅을 해갖고 머릿속에 딱 암기하셔야 돼요. 비교해가면서. 네 번째로 복대리인의 지위라고 123조가 있습니다. 1항은요.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라고 본인의 대리인임을 아예 법에서 못을 박아놨어요. 수험생들이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저를 괴롭혀요. 대리인 부탁을 받았으니까 대리인의 대리인 아니냐고 자꾸 우겨. 자기 생각에는 자꾸 대리인의 대리인 같대. 자기 생각에는. 아, 본인 생각을 물어보나 우리 시험이? 생각을 바꿔야지. 자꾸 대리인의 대리인 같은 생각이 들어도 생각을 바꾸란 말이지. 하도 그러니까 법에서 만들어놨어. 본인 대리인이라고. 생각을 바꾸란 말. 이항. 요게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이항은 여기 잠깐 보세요. 복대리인은 여기 보세요.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가 상대방이에요.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게 123조 이하입니다. 아주 중요한 조문. 자, 요것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갑이 이렇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수수료 계약을 했어. 수수료. 무슨 계약? 수수료 주겠다. 자, 보통 일을 맡기고 수수료를 주기로 하는 계약을 유상 위임 계약이라고 해요. 무슨 계약? 위임 계약. 위임 계약. 그럼 일을 맡긴 사람이 있겠지. 위임인. 맡은 사람을 수임인. 나중에 수임인은 보수나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을이 병을 선임했다 해서 갑이 병을 따로 불러서 수수료 계약을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죠?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일은 뒤져라 병이 하고 수수료는 누가 챙기고? 을이 챙기고. 이런 일이 생겨요.
병에 불만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123조 2항을 만들어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위임계약 등을 통하여 대리인이 수임인의 지위에서 보수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면 복대리인도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본인과 따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서 보수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 123조 2항의 취지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자세한 구체적 내용은 거의 안 물어보고요. 조문만 물어봐요. 거의. 그래서 120조부터 123조까지 조문을 달달달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딜의 뜻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특징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이외에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더 문제가 되는데 하나가 복대리권 소멸 사유고요. 이건 나중에 합니다. 또 하나가 복대리인도 또 다른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을까? 이건 조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제 심심하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병도 또 다른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나? 그리고 지들끼리 이름 붙이기도 막 해. 뭐 복대리네 아니네 막 이래가면서. 아니야 그냥 복대리야 뭐 그래. 아니야 그러면 복자를 하나 더 붙여야 돼. 그럼 그놈이 또 선임하면 복자를 또 붙여야 돼. 뭐 이러고 지들끼리 싸우고 앉아있어. 그런 거 몰라도 되고 조문과 특징 체크 봅니다. 107페이지 서설의 양가로 1, 양가로 2. 서설의 양가로 1, 양가로 2. 네모 2번 1번의 박스 120조 121조 조문입니다. 달달달 외워야 돼요. 내용은 안 봐도 됩니다. 넘깁니다. 쭉 내려가서 2번 122조 역시 외워야 됩니다. 다만 그 122조 뜻은요. 그 밑에 하나 둘 세 번째 줄 과실 유무를 믿지 않고 전적인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이라. 법정 대리인은. 그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네모 3번에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 양가로 3번에 네 번째 줄 가보세요. 따라서 대리인이 수임인이라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 위임계약이 체결되어 대리인이 수임인이라면 복대리인도 본인에 대해서 수임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그죠? 따로 계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정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110페이지 예제 보세요. 틀린 거 고르랍니다. 1번 그냥 이렇게 나온다니까. 본인의 대리인 묻는다니까. 2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구조로 여기 봐요.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받아 복대는 선임한 경우 무슨 책임이 있다?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있다. 그죠? 근데 없다고 되니까 틀렸다. 조문을 물어본다니까요. 3번은요. 을이 병을 선임한 후 죽었어. 그럼 을의 대리권 소멸했죠? 벽의 대리권도 소멸. 4번은 됐고 5번 보세요. 법정 대리인은 아까 뭐랬어요? 무제한 복인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그게 원칙. 그죠? 복대리요. 내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나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복대리 너무 깊이 있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정도 생각해 두시면 우리 뭐 4번 지문 몰라도 다 맞추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실전에서도. 지문 5개 다 알고 맞추는 게 아니야. 나중에 시험장 가면요. 40문제 중에서 20문제 정도는요. 지문 다 몰라요. 한두 개는 전혀 모르는 지문이 나와요. 그래도 답을 골라요. 그 훈련을 따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네, 복대리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무권대리 하겠습니다. 제일 골때리죠, 이게. 일단 무권대리는요. 대리권은 없는데 뭘 한 거예요? 대리행위를 한 거예요. 그죠? 따라서 본인에게 유효, 무효? 무효죠. 아니, 지금까지 한 게 뭐야? 대리권이 있고 대리행위를 해야 본인에게 유효. 그거 한 거잖아요.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행위만 했어. 그럼 당연히 본인에게 무효.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무권 대리가 크게 광의의 무권 대리가 있고요. 넓은 의미. 그 안에 협의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요게 기본이에요. 요게. 본인에게 무효. 근데 요 놈이 문제야. 요 놈. 요 놈은 무권 대리인데 본인에게 유효야. 무권 대리인데 본인에게 뭐라고요? 유효. 그러니까 저건 무권 대리인데 왜 본인에게 유효지? 도대체 이유가 뭐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이제 기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이 저지르는 행위가 주로 계약이에요. 계약. 근데 단독 행위 무권 대리도 있어요. 단독 행위. 근데 이건 몰라도 되고요. 계약의 무권 대리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무권 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가 계약에 있어서 협의 무권 대리. 이게 기본입니다. 계약에 있어서 협의 무권 대리. 여기부터 찬찬히 보는 거예요. 111페이지에 보면 서설의 무권 대리의 표현 대리와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되어 있죠. 그 협의의 무권 대리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무권 대리와 관련된 민법 조문이 표현 대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협의 무권 대리 조문이 나와요. 그래서 교재들이 조문 순서에 따라 이거부터 설명을 해요. 근데 이거는 무권 대리 중에서 예외예요. 예외. 그러니까 원칙을 먼저 봐야 되는 원칙. 그래서 그 밑에 양가를 자만할 때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표현 대리 일단 건너뛰고 뭘부터 봐야 된다? 119페이지 협의의 무권 대리부터. 이게 원칙적 무권 대리.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 그죠? 그 중에 1번 계약의 무권 대리.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란 말이에요. 계약의 무권 대리. 자, 그럼 어떤 경우인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갑이 땅이 하나 있어. 그런데 갑에게는 재산 말아먹는 후레자식 놈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 재산 갖다가 맨날 사업한다고 말아먹거나 도박으로 말아먹는 놈이 하나 있어. 아버님이 땅 하나 남았어. 또 찾아왔어, 을이. 아버지 저 나머지 땅도 팔아서 나 도박 자금 대줘요. 대줄까? 안 대주겠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안 된다 그러죠. 이 자식은 흙을 넣어, 아버지는.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서류를 몰래 훔쳐다가 위조해서 팔아먹는단 말이죠. 이렇게. 아버님이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대리권이 없어요. 자, 이때 이 아버지 땅을 몰래 갖다 팔아먹는 이 후레자식. 팔아먹는 방법. 첫째, 이렇게 팔아먹는 놈이 있을 수 있죠. 을이 병한테 이 땅이 내 땅이다 팔아먹는 놈. 있죠? 이건 대리행위인가? 아니지. 자, 두 번째. 아버지 신분증을 훔쳐왔는데 20년 전 사진이 붙어 있고 을이라는 놈이 아버지 갑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을이라는 놈이 아버지 신분증 딱 보더니 나네? 그리고 아버지 신분증을 병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갑이다라고 팔아먹는 놈. 있을 수 있지. 근데 이것도 대리행위는 아니지. 그러면 무권 대리는 뭐냐? 세 번째.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거예요. 그게 무권 대리야. 즉 대리권은 없이 뭐는 있다? 대리행위. 그 앞에 두 개는 뭐냐? 을이 자기 땅인 것처럼 팔아먹거나 을이 갑으로 행세해서 갑인 양 행세해서 팔아먹거나 이런 건 무권 대리가 아니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거는. 규정이 없어서 우리 대법원은 무권 대리하고 비슷하게 처리해요. 무권 대리 가지고 처리를 해요. 우리 대법원은. 왜? 아버지 땅 몰래 팔아먹는 후레자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을이 자기 땅인 양 팔아먹거나 을이 갑으로 행세해서 팔아먹는 건 무권 대리가 아니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그런데 민법에 규정이 없어서 마치 무권 대리처럼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어디야 나올 거야 아마 중간쯤에. 어쨌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무권 대리는 뭐냐? 을이 병한테 저 땅을 팔아먹을 때 마치 대리인인 양 행세하는 거죠.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갑을 위한 것임. 그런 걸 무권 대리로 한다. 됐죠? 그래서 무권 대리는 다시 한번 대리권만 없고요. 대리 행위는 있어야 돼요. 이건 표시해야 된다.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해야 돼요. 자, 여기서 아무리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다 하더라도 대리권이 없었으니까 본인에게 유효, 무효? 무효죠, 당연히. 무효예요. 설령 을이 병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이것도 무효예요. 그러니까 갑은 병한테 가서 말수하라 그러면 말수해야 돼요. 보통 드라마 보면 병이 뭐라 그러죠? 자식 1인이 책임지라 그러죠. 그죠? 갑은 한마디 하면 돼요. 저 새끼는 내 새끼도 아니라고. 그럼 돼요. 갑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생각해보죠. 1억짜리예요. 보통 몰래 갖다 팔아먹는 놈은 헐값에 팔아먹죠. 잽싸게 팔아먹으려고. 이런 놈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식이 능력이 있어 5억을 받았네. 5배를 받았네. 그럼 만약에 갑의 입장에서 1억짜리 땅을 아들놈이 몰래 갖다 팔았는데 5억에 팔았어. 기분 좋을 수 있죠. 잘했구나 내 자식아. 네가 드디어 한 건 했구나.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의 그 무권 대리행의 결과가 본인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보통이겠지만 이긴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놨다. 어떻게? 만약에 3천에 팔았다 그러면 본인은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나 이거 도저히 인정 못해. 이걸 추인 거절이라고 해요.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갑에게 무효로 확정이 돼버려요. 이 계약은. 반면에 이 경우는 잘했다 내 자식아 인정할 수 있겠죠.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인정하는 걸 추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추인을 하면요 갑에게 유효로 확정이 돼요. 갑에게 유효로 확정이 돼. 따라서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할 때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돼. 무효는 무효인데 확정이 안 돼. 불, 확, 정, 적, 무효 또는 유, 동, 적, 무효. 이렇게. 이게 기본이에요. 무권대리.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유동적 무효 상태일 때다. 그 상태에서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유효 또는 무효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우리 민법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으면요. 상대방은 본인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최고. 추인할 거냐 말 거냐. 상대방 뭐 할 수 있다고요? 물어볼 수 있다. 본인 갑에게. 너 이거 추인할 거냐 말 거냐. 그걸 뭐라 한다? 최고. 최고는 독촉의 최고가 있고요. 물어보는 최고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어보는 거예요. 독촉이 아니라. 또 하나 이 경우. 병원 1억짜리 얼마에 샀어? 5억에 샀죠. 나중에 너무 비싸게 샀다는 걸 알게 됐어. 철회할 수 있도록. 병원 뭐 할 수 있도록 했다고요? 철회. 그래서 자 계약에 있어서 협의 무권대리를 우리 민법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뼈대. 본인에게는 추인권, 추인 거절권을. 상대방에게는 최고권, 철회권을. 이렇게 줘가지고 무권대리 행위를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권대리 시험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추인, 추인 거절, 최고, 철회. 이거 물어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뼈대를 잡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지우지 마세요.